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혁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셨듯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 직전에 이 법왜곡죄 관련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원안과 수정안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일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요. 원래는 형사재판 이외에도 민사, 행정, 가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형사재판만을 범위로 한다라고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되었던 명확성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해석이 달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여지까지도 좀 안이한다라고 예외 적용을 둠으로써 좀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성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것은 오판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른 것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법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아마 사법부의 독립성 얘기를 또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되어야죠.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법을 왜곡하고 법을 위법하는 행위까지 다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 왜곡죄를 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냈다고 하지만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송 대변인, 이 수정안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의도를 더 투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대법관 우겨넣기,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 그리고 이 법 왜곡죄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작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발의된 것들입니다. 5월 2일, 5월 7일, 5월 2일 이렇게 발의가 됐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법 왜곡죄 범위를 형사사건으로만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법관에 대해서까지 수사와 재판, 처벌을 통한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내지는 제어의 수단으로서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매우 투명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재판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왜 민사, 행정, 가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 사건만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권력자들에 대한 불리한 유죄 판결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법안을 수정한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사실 법사위 통과한 법안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법안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이 좀 개선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 법 왜곡죄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 이유는 사실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계나, 그러니까 저희의 진영 안에서도 나와 있는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녹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사위, 이 법에 대해서 좀 주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들을 지도부가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요. 네. 저는 이것들을 앞으로 법사위, 지금 아마 법사위도 반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본인들이 먼저 법사위 안에서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을 한다면 본회의 직전에 수정되는 일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분들은 이제 지도부에 대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나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으면 네. 법사위 안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좀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막 반발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통과하기 전에 미리 좀 지도부가 법사위 의원들과 조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율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네. 아마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이른바 좀 강경한 주장들을 계속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사위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를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지도부의 결단, 정부적 판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움직임에 이 사법부가 유감을 또 표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빠져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법부의 이런 주장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법 개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혁이면은요.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법부가 그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맞아요. 더더군다나 이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대단히 엄중한 문제에 직결되는 겁니다. 유엔의 그 1985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사법권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법부의 독립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의 책무다 이렇게 네. 정하고 있고 특히나 사법부는 어떤 집단으로부터도 또는 어떤 이유로부터든 직간접적인 모든 제한, 부적절한 영향, 유인, 압력, 위협, 간섭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매우 직접적으로 법관들을 올가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은 어제 이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판사가 법 왜곡죄로 고소당하면은 경찰에 나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축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사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도입되는 이런 법 왜곡죄와 같은 법은 분명한 악법입니다. 네, 성 대변인. 그러면 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법부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논의나 아니면 공청회를 할 때마다 법안 나오라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았고요. 다만 이 세 가지 법안에 좀 무게감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야당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2010년부터 사실 거기서 국민의힘도 주장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뭔가 재판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화를 못한다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가 환영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판 소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환영할 일이다. 거기서 오히려 주장을 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사법부의 두 축인 그 두 축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법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테이블에 계속 올라와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득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그런 테이블을 만들 때마다 좀 대법원 측에서 좀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대법원의 입장을 계속 듣지 않는다. 이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들은 분명히 사법파괴법이 맞는 것이 대법관 우겨넣기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2일에 22대 국회에서는 처음 발의됐습니다. 21대 민주당 이탄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3년 넘게 법안 소위 문턱도 못 넘다가 폐기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16만 했습니다. 아까 대법원이 환영해야 될 만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대법관들은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휘하에 많은 재판 연구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합니다. 네. 그 휘하에 140명의 재판 연구관들이 있어요. 대부분 판사 아니면 부장판사급입니다. 그러면은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그 판사들을 다 데려가야 됩니다. 1심, 2심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하급심 재판이 매우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이 뭐냐면요. 국민의힘 단식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특위가 있었습니다. 당내에. 거기서 똑같이 14명에서 26명 늘리자는 내용을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때도 발의는 했었지만 결국은 사법부의 의견을 들었고 그런 법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 의도가 결국은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뒤까지도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대법관을 다 임명해놓는, 그렇게 하면서 대법관을 우겨 넣어놓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야당에서 누차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없던 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길게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늘리게 된다면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드러나고 그러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원님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막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라는 말씀을. 이 민주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공취모에서는 해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 공식 기구가 출범을 한 상황에서 공취모가 해산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동치모 분들이 또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해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치모에 소속되었던 분들 그리고 주축이었던 분들도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입장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거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해산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나는 탈퇴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해산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기본적 원론적 입장으로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해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러겠죠. 공치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나 우려 지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그 우려 지점과는 달리 이 모임의 순수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함인 것인데요. 근데 당에서 기구를 만든 만큼 저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 특위 만든 이유 대변인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 이유에 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치모라고 하는 모임이 이른바 친명 모임 내지는 반청 모임으로까지 해석이 되니 이런 것들을 공식 기구화해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공당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 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라고 하는데 우리 국정조사 감사법에 보면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그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어떻게 공당이 이런 것을 공식 기구로 만들고 위원장을 앉히고 실제로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은 사실은 우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와해시키고자 하는 매우 반헌법적인 면모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치모라고 하는 모임도 즉각 해산돼야 하지만 이 공식 기구도 없애야 맞고 정청래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투기용 농지 매각 이슈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전남 여수에 갖고 있는 600여 평의 땅을 문제를 삼은 건데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정원호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그 땅은 정원호 구청장 조부모님이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지만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정 구청장이 전남 여수의 논 38평과
밭 599평을 생후 넉 달과 2살 때 증여받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정구청장은 조부모가 매입한 땅을 장손인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거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해명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갓난아기 때 받은 게 본인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헌법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를 존중하면 더더군다나 서울시장과 같은 고위공직에 오르겠다고 출마하시겠다는 분이라면은 이 농지는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처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농지법에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데에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내가 갓난아기 때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하면서 극구 계속 보유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계속 통통 튀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거주 1주택까지 겨냥을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안 사는데 분당 아파트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받으니까 뭐 주말부부처럼 사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는데 이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도 경작하지 않으면은 매각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상속받은 농지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AS성 멘트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과 정권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관성과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재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속세 문제도 제기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구청장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거를 지적한 것은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법 위반도 아니고요. 법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흠집내기,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거야말로 공격의 디테일이나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상시 수차례 팔기 위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박경미 대변인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미 맹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네. 하려고 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상속 문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 과연 이게 상속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투기 목적인가? 정말 소규모의 땅을 정말 진짜 농사를 지었던 그 정원호 구청장의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이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정원호 구청장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정동영, 한성숙, 정은경 장관의 농지 보유 사실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 지적,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공피고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둑에 관해서 나온 격언 성격의 사자성어인데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뭐 정동영 장관, 한성숙 장관, 정은경 장관 등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직 국무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분들은 과연 작용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결국은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즉흥적이고 그리고 현재 정부와 내각에 있는 인사들의 실정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인기용으로 SNS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관해서도 사실은 지금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전부 다 처분했습니까? 아직 처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다주택자 때리기만 반복하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가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은 말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SNS로 완결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국정의 최고 책임자답게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집중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AS 발언이라고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강제 매각 발언이 공산당 같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서 농민에게 분배한 사람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기 개혁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를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고 또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농지 매각 발언은 1950년대, 40년대 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시골에 가면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의 유유농기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현 시점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80여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와서 현재 본인의 핀트가 안 맞는 발언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